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정치는 언제부터 젊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무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청렴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가 옳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왜 점점 더 부유한 사람들만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청렴함을 지키는 대신 그 대가를 너무 쉽게 외면해 온 건 아닐까요? 저자는 묻습니다. 청렴함은 정말 공짜일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16장 청렴함의 대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청렴함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공직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2023년에 있었던 워싱턴 경제클럽 행사에서요.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준 의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약 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아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의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 숫자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사실 좀 비현실적이에요.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조 단위 자산가가 수백만 달러, 수십억대 자산가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대형 투자은행 신입사원보다도 적은 연봉을 받는데 괜찮냐고 묻고 있는 셈이니까요. 파월 의장이 가진 힘이랑 그가 받는 연봉 사이에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수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수억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같은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봉은? 이제 막 입사한 투자은행가보다도 적고 심지어 본인 입으로도 개인 저축에 의존해서 생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왜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은행가한테 사실상 자원봉사를 시키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구조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게 될까요? 이게 낳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그게 바로 부자들의 정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3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봤더니 전 세계 억만장자들 중에 무려 11%가 공직에 출마했거나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이런 낮은 보수 체계는요, 좀 이상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요. 첫째, 애초에 돈 걱정 없는 부자들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필터가 되어버리죠. 둘째, 공직을 끝내고 나서 얻을 명성이나 부를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긴 호흡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에 띄는 단기적인 쇼맨십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엔 뭐겠어요?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현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이상이 깔려있긴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직자가 나랏돈에 손을 대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건 정말 체면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공직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이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모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싱가포르를 한번 볼까요? 거기는 완전 반대예요. 최고위 공무원 연봉을 민간 부문 최고 수준하고 딱 연동시켜요. 장관들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왜?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치르는 진짜 대가가 이 월급 문제가 아니라면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천재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하이먼 리코버다는 제독입니다.
리코버, 이 사람은요 그냥 제독이 아니에요. 미국 핵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 시험에 성공하고 딱 2년 뒤에 인류 최초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 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상 패권을 쥐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 나는 다람쥐만큼의 카리스마밖에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부하들을 막 벽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라면서 규정집을 태워버리라고 소리치기도 했대요. 한마디로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괴짜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는 미국 해군을 건설한 엄청난 업적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16년 동안 방산업체한테서 6만 7천 달러 정도의 선물을 받은 스캔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선물 목록을 보면요. 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귀걸이, 물소 뿔로 만든 과일칼, 심지어 중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세트도 있어요. 대부분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바로 이 목록이 그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순수함의 대가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랑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상과 결과를 내야만 하는 현실이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가진 인센티브의 역설 한번 보세요. 우리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수천억을 버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핵함대를 만든 위대한 제독이 사소한 선물을 받은 건 절대 용납 못하죠. 기술 창업자가 억만장자가 되는 건 박수 쳐주면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 괜찮은 월급을 받는 건 왜인지 좀 불편해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심리학에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집단이 자기들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한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처벌하면서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리코버 같은 인물이야말로 결점 있는 천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절차적인 순수함, 완벽함만을 추구하면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첫째, 우리는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는 완벽한 사람만 원하게 됩니다. 둘째, 성격은 좀 별로고 까다로워도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게 되죠. 셋째,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깨끗했냐, 투명했냐 이런 것만 따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넷째,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놓인 진짜 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가 쓴 글에 나오는 건데요. 성인 베네딕토를 평생 괴롭히던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베네딕토가 뭐라고 했냐면 적이 죽은 사실과 그 죽음을 기뻐하는 내 제자의 모습을 보니 둘 다 너무 슬프다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손뼉치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리더들에게 성인군자 같은 완벽함을 요구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대가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결과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청렴한 정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치는 더 이상 꿈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이제 정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원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패를 미워하면서도 정작 공공의 책임을 떠안는 자리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일에는 늘 인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상은 사라지고 구조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렴함의 대가입니다.